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수 한도를 묻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와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공식 출시 첫날인 오늘 이통 3사의 판매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침체된 이통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3교대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보안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당한 바 있는 농협은행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통 보안에 돌입했습니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 신축 건물을 매입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P2P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총은 경기 불황의 여파를 반영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수 한도를 묶는 대신 사회이사의 권한 강화 등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와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등의 굵직한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그룹들의 주총 포인트를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번 주총 키워드는 주주 친화였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그동안 대표이사만 맡아오던 이사회 의장직을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 가운데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습니다.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정관 변경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주요 계열사가 이 같은 정관 변경 방침을 통과시켰고 삼성전기는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회이사인 한민구 서울대 공대 교수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습니다. 사실상 이사회가 기업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보수 한도를 390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원희 사장을 신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등기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포스코 또한 주총에서 기술 판매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철강회사로부터 판매 기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기술 판매 수익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주요 기업들은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전년보다 배당액을 일부 늘리거나 주주권익 보호 의지를 밝히는 등 주주들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주당 보통주 기준으로 2만 1,000원을 배당했고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시행한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주당 4,00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기업 지배 구조 헌장을 발표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들은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150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전년에 이어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포스코 역시 주주가치 극대화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대우조선 또한 추가 유상증자 실시에 대비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공식 출시 첫날인 오늘 이동통신 3사가 뜨거운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전 T월드 카페 종각점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초대해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1호 고객에게는 777일 무료 통화권과 친필 사인이 그려진 스케이트를 상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선착순 70명에겐 삼성 최신형 노트북과 금 7돈 등 이색적인 경품도 제공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KT도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인기 걸그룹 시스타로 시선 끌기에 나섰습니다.
KT는 이날 행사에 초청된 예약가입 고객 전원에게 미니 스피커 등 여러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LG U+ 역시 개통 고객 2만 명을 대상으로 SD 메모리 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출고가는 각각 32GB를 기준으로 83만 원과 92만 원대입니다. 월 10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25만 원 수준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받아 5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잦은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대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 실태 조사와 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직권 조사 건수를 확대하고 조사 강도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이후 앞으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어디까지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 2번 연속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지며 끝나자 앞으로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볼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실제로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주식 투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재식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식 투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동 통계학자. 주식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특정 회사의 신기술 개발, 각종 사고, 해당 제품의 시장 상황 등을 끊임없이 자동 분석해 어떤 요소가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고 덜 주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동 통계학자는 끊임없이 이런 요소들을 탐색하고 분석해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린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승할 주식을 선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 대결을 벌인다면 결과는 어떨까? 늦어도 10년 안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애널리스트가 등장할 것이란 게 연구진의 전망입니다. 알파고가 수계산을 계속 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기듯이 이것도 통계학자가 고려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가능한 가지수를 고려해서 10년이면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팀은 자동 통계학자가 대용량 시스템을 갖추고 알고리즘을 개선해 알파고 정도의 능력을 확보하면 인공지능이 승리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 등 16개사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어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미 2차례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당했던 농협은행이 이번에는 만반의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농협 IT본부 종합상황실에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3교대 24시간 돌아가는 종합상황실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안 시스템 가동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PC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검사 치료를 이미 마쳤습니다. 국정원에 의해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금융보안업체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하는 등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금융권이 금융보안원과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통보안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3년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당한 바 있는 농협은행은 이번에도 농협이 북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은 은행별로 나뉘어 있어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할 경우 각 은행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상대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곳은 KB국민은행이지만 농협은 은행과 농축협 등 상호금융까지 현재 하나의 전산망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 IT본부가 관리하는 지점수는 5,600여 곳에 달합니다. 신한, 국민, 우리, KB 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을 다 합쳐도 농협이 더 많습니다. 더욱이 농협은 현재 청와대 입점은행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에도 북한이 이러한 계산하에 접근했다는 것이 농협은행의 판단입니다.
농협은행은 5년 전 북한 사이버 테러로 전산망내 서버 273대의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전산 서비스가 마비된 바 있습니다. 이후 모든 업무를 연기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18일이 지난 후에야 업무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북한이 우리 언론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테러를 감행했던 2013년에도 농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이 어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긴장감으로 사이버 공격 방어에 나선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아쿠아펫으로 불리는 관상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상어 산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득 향상, 힐링 문화 확산 등으로 매년 평균 7%에서 8%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이 45조 원, 국내 시장이 4,100억 원 수준입니다. 국내 관상어 동호인은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관상어 양식업 업체는 2배 이상 늘어 현재 166개 업체가 관상어 양식업에 종사합니다. 관상어 산업은 좁은 공간에서도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특히 서울 도심에서 관상어 양식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상어와 연관된 유통, 용품, 수족관 관리 등 전후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영선사 이리슬이 이르면 4월부터 이란과 한국을 오가는 정기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을 멈춘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한국 국적선사가 작년 6월부터 정기 운항을 재개했기 때문에 이리슬이 운항을 시작하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끊겼던 한국과 이란 사이 바닷길이 완전히 복원됩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리스는 5,000 TEU급 선박을 투입해 부산항과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밥스 항구를 오가는 정기 항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항 계획은 잡히지 않아 정확한 운항 시점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란 등 이슬람권의 새해 명절인 노우루즈가 이달 말인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달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대 개인을 넘어 개인 대 기업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P2P 금융업이 부동산 투자와 담보대출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어 신용대출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에 또 까다로운 대출 심사로 부실을 줄이는 등 업체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 P2P 금융기업 테라펀딩은 지난달 누적 투자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 신축 건물 등을 매입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난 1월에는 본엔젤스 파트너스와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P2P 금융업계 최초로 총 12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 P2P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구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P2P 투자 상품이라고. 투게더맵스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P2P 사이트 투게더도 지난 4일 누적 투자액이 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론칭한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올해 서비스를 시작한 경매부동산 P2P 대출업체 소딧도 1억을 모집했던 1호 상품이 47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 P2P 금융이 각광받는 이유는 일반 신용대출 P2P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있어 대출 채권 부실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P 업체들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펀딩의 경우 2014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부도율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 대비 서류 심사 통과율 8.1%, 실제 투자자를 선별하는 심의 통과 비율은 5.56%로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안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장년층의 지지를 받아 현재 평균 투자액은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투게더는 가치가 높고 유동화가 쉬운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취급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 연체 시에 투게더가 이자를 대납하는 매입보증 제도와 중도 인출 시스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와 대출에까지 진출해 호응을 얻고 있는 P2P 금융이 앞으로 또 어떤 금융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의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치열한 고객 잡기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과장 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소비자들이 과장 광고에 속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증권사들에 대해 ISA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이 온전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수익은 9.9%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과열 양상에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사에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내렸습니다.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온전히 비과세라는 뉘앙스를 풍겨 혼돈을 줄 수 있는 비과세 ISA라는 표현을 광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또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 예상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초저위험 가입 시 연 3%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를 쓰면 안 되고 금융사가 공개하는 공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 수익률에는 수수료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수익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 만큼 광고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표현이나 내용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예금이나 저축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ISA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저축 ISA나 비과세 예금 ISA 같은 광고 문구도 쓸 수 없습니다. ISA를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일산 킨텍스 일대에 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킨텍스 일대로 상업시설 집중화가 이뤄지면 일산 상권 중심도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막 끝난 킨텍스 원시티 부지, GS와 현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M1에서 3블록에 2,20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현장입니다. 사업지에서 1km 거리에 킨텍스와 대형마트, 백화점, 워터파크 등 편의시설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작년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킨텍스 꿈에 그린 1,880세대를 분양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일산 1,054세대, 포스코건설은 더샵 그라비스타 1,02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곳을 주목한 이유는 교통과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2023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K컬처밸리도 추진돼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컬처밸리는 킨텍스 동쪽에 있는 나대지 약 30만 제곱미터의 테마파크와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대규모 문화 콘텐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일산 상권의 중심이 동구 웨스턴돔에서 서구 킨텍스 일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고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지만 일산 주민들이 분양 우선순위가 있어 외지인들은 당첨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 주민들은 지역 충성도가 높은 탓에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교통 좋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목적이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이 낙후된 일기 신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킨텍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10주간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의 일반 분양이 다가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탓입니다.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는 총 1,957가구 중 396가구를 이달 말 분양 예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강남구가 0.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 0.05%, 은평구 0.05%, 구로구 0.04% 등의 순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은 개포동 주공 1단지와 4단지가 500만 원에서 3,750만 원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강동구 아파트값은 0.09%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도 0.07% 내렸고 중랑구도 0.03%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경정 청구 기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정 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달러화에 견준 위안화 가치를 크게 절상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93원 10전으로 전일보다 10원 40전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기대 이상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은 데 힘입어 1,9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8포인트 오른 1,971.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970선을 돌파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은 84.1세로 남성보다 6.9년 더 오래 살지만 여성 노인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감소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골감소증이란 우리 뼈에 있어야 할 칼슘과 미네랄 같은 성분이 정상 이하로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골다공증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센즈라이프 시간에는 우리나라 50대의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골감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살 주부 현숙자 씨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손이 좀 뻑뻑하고 이 손이 안 지어져요. 그리고 손끝이 저리저리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뼈의 소실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시 뼈의 강도를 나타내는 점수가 마이너스 2.49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는 골다공증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골다공증 연구소에 따르면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위험도는 정상인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고관절 골절 위험도 약 2.7배, 척추 골절 위험은 약 1.9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46.5%, 여성의 48.7%가 골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한국인의 절반이 뼈가 부족한 겁니다. 특히 인종별로 고관절, 대퇴절, 요추의 골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골밀도는 백인, 흑인 등 서양인은 물론 같은 아시아계인 일본인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한국인의 골밀도가 최근 검사한 민족 간 결과에서 많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인종 간의 차이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보면 이제 현대인들의 그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나 흡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원인은 야외 활동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힘든 만큼 평소에 뼈를 저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꾸준한 운동과 함께 칼슘 소실을 일으키는 짠 음식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를 평소에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비타민 D가 요새 많이 부족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자연적으로는 식물이 광합성 하듯이 사람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하루에 꾸준히 한 30-40분 이상은 야외 활동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다 일정 정도의 자극을 좀 주는 것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kg의 체중을 감량한 뒤 다시 체중이 증가한 여성 그룹이 체중 감량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그룹에 비해 척추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골밀도는 20대 중반까지 꾸준히 축적됩니다. 골밀도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골밀도 최고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을 때 골밀도를 최대한 높여놔야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뼈를 저축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